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요일마다 만나는 우리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엔 또 저희가 못 봤어요. 한 주 건너뛰었어요. 제가 네. 그 지난 일요일에 민주당 전당대회 때문에 근무를 했는데 대휴를 저희는 일주일 안에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하필이면 화요일에 제가 쉬게 돼가지고 그러시구나. 의원님을 못 만나 뵀는데요. 그 노동자의 권리를 또 확실히 또 그럼요. 해야죠. 오마이뉴스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를 확실히 지키고 적극 있습니다. 지지해. 저 사후적이지만 적극 네. 지지합니다. 앞으로 화요일마다 쉬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우리 대표님 2주 만에 만났기 때문에 더 네. 반갑고요. 자, 저희가 뭐 빨리 또 대화를 좀 진행해 보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공수처가 1호 수사 사건 이걸 발표를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른바 특혜 채용 의혹, 이게 1호 수사 사건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대표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어렵게 만든 공수처인데 이제 네. 문재인 정부가 만든 공수처가 예. 1호 사건으로 진보교육감 수사를 예. 정했다는 게 정말 이게 너무 막 이게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어디 있나, 어디 뭘 하려고 왔나 봐 이런 생각이 들고, 예. 특히나 이게 발단이 된 게 또 현 문 정부의 감사원이 내서 사실은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이게 고발하면서. 표적 이런 상당히 의도가 있는 그런 이제 감사의 결과를 가지고 이게 공수처 1호까지 연결이 된 이 과정을 보면 예. 너무 한편에서 속이 상하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 사실은 감사원이 감사했던 결과 보고서를 보면 네. 사실은 이게 좀 과도하게 이게 무리하게 이제 이거를 사건화시킨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수처가 처음이니까 네. 아직 공수처의 수사력을 우리가 못 봤잖아요. 검증을 네.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네.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해서 이게 감사원이 문제로 삼았던 것이 네. 사실은 우리나라 그 최고 수준의 수사력을 가진 공수처가 정확하게 제자리 잡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네. 저는 한편에서는 그런 역할을 기대를 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러니까 이 공수처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촛불을 들고 공수처 설치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1호 사건이 검찰이나 뭐 판사나 이런 개혁과 관련된 이런 사건이 아니라 교육감, 그렇죠. 사실은 대상이 됐어요. 우리가 사실 공수처를 만들 때는 이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서 아무에게도 견제받지 않는 이 검찰은, 그러면 검찰이 저지른 범죄는 누가 그거를 수사하고 처리하느냐, 이런 이제 문제의식 때문에 네. 이 공수처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고, 그러면 네. 당연히 공수처의 1호는 이 검찰 관련 비리 네. 수사여야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게 너무나 진짜 뭐 안타깝죠. 근데 네. 뭐 공수처가 검찰하고 각을 안 세우려고 약간 좀 고민을 한 수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한데, 그러니까요. 네. 검찰과의 지금은 저는 진짜 남은 거는 공수처가 진짜 제대로 수사해서 네. 감사원의 감사가 허당이었다는 거, 이게 네. 문제적인 감사였다는 거.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지난번에 그 원전 감사원의 네, 원전 감사도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뭐 엄청나게 막 이게 청와대의 문제까지 해가지고 뭐 탈원전 정책에 근본적인 막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했더니, 결국은 기껏 남은 마지막에 기소한 거는 그 뭐죠? 산자부에서 문서 파쇄한 거 이거 네. 가지고밖에 기소를 못했잖아요. 근데 워낙 이제 그때 이 감사원의 원전 감사 가지고 막 마치 탈원전 정책에 이게 마치 이제 모든 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 하도 떠들어서 네. 정말 이게 용두사미로 됐다는 거를 이
국민들한테 충분히 또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때도 어쨌든 감사원의 감사가 사실은 문제적 감사인 네. 측면이 있다는 게 사실 우리가 한번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걸 잘 이제 드러내고 네. 밝혀내는 이런 수사가 공수처에서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특혜 채용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아,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니 특혜 채용을 한 거를 문제 삼고 있는데 사실 원래 특별 채용은 법이 보장하는 권한이에요. 이게 그거 자체가 아니고 어떤 권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네. 그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정상적으로 기한을 이렇게 개통을 밟아서 아하. 하고 이게 결재가 나는 과정이 아니고 네. 인사 담당자 중에 이 과장하고 국장이 이제 부교육감하고 빠진 거죠. 근데 사실 이 과정은 뭐 또 약간의 역사가 있어요. 예전에 그 파견과 특별 채용에 대해서 박근혜 때 이명박 때죠. 이명박 때 그거를 또 그 당시 교육부가 이명박 정부에서 문제로 삼아가지고 네. 담당자들이 이제 왔다 갔다 조사를 받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이제 당시에. 공무원들은 그거가 굉장히 자기들한테 치명적인 기스가 난다고 생각해요. 승진이나 이런 거 하는데. 근데 그때 건도 사실은 나중에 보면은 이게 그 소송에 가서 네.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승소를 해서 이런 사건인데 네. 이 과정에서 사실 조희연 교육감은 그 감사원 보고서에 보면은 배제했다. 내가 얘네들을 꼭 집어가지고 채용하려고 배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는 그 직제 안에 결재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누가 될까 네. 이런 이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했고 그다음에 사실 특별 채용이라고 하는 게 2016년에 원래는 공개 채용이 아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2016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진보 교육감들이 특별 채용을 하는 걸 좀 옥죄려고 공개 채용을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그렇게 이제 바꿔놨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특별 채용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매뉴얼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중간에 실무 담당자가 다 기한은 했고 중간에 끼어 있는 결재권자들이 요거에 대해서 결재를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보호받고 배려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 있는 상태에서 최종 결재권자는 사실 인사권 책임자는 교육감이니까 교육감이 결재를 했고 이 과정이 과연 그게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걸 되게 다툼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미 언론에서는 뭐 방송에서는 불법 채용, 뭐 특혜 채용, 뭐 이런 식으로 이미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왔고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 1호 수사까지 1호 수사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1호 수사에 대해서 공수처가 조희연 교육감 이 의혹을 선정한 것 자체에 대한 비판 이것도 큰 상황이지만 이 사건 자체 이것도 좀 들여다보면 무리하게 감사원이 좀 자의적으로 이걸 평가해서 경찰에 고발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시는 건데 그렇죠. 사실 모든 조직의 최종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지금 거의 대부분 교육청뿐 아니라 이 특별 채용의 권한들이 사실 대부분 주어져 있거든요. 이거는 아주 교사 신규 채용하는 거 전혀 다른 차원에서 특정한 조건과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교육 인사권자가 그 인사권을 행사해라. 사실 이런 걸 보장해 주는 제도인데 지금 이제 뭐 그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서울교육청 말고 다른 지방의 교육청에서도 이제 그동안 한 10년 동안 진보 교육감들이 이제 교육을 관할했기 때문에 특별 채용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계속 문제 삼겠다는 뉘앙스로 자꾸 언론에서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앞두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다 그림을 그려놓고 있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죠.
알겠습니다. 저희 뭐 댓글창을 보니까 공수처 1호 사건에 분노한다 이런 댓글도 있고 뭐 윤석열 출마를 돕는 공수처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 이 1호 사건이 이 사건이 됐다는 것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계신데 좀 비판적인 그런 댓글 의견이 많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제 뭐 수사 기관의 수사에 일정한 이제 권한이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라. 네. 이렇게 우리가 요구해야 지금은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감사원이 가진 의도 이런 것들까지도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밝혀지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수사 사항은 어쨌든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공수처의 1호 사건 여기에 좀 분노하는 시청자분들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 4주년 특별 연설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질의응답까지 있었는데 대표님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럼 어제 어쨌든 이제 거의 1년 임기 남겨놓은 네. 거 사실은 되게 솔직하게 저는 인정하실 거 인정을 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백신 속도 문제라든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앞으로 신뢰를 얻기 위해서 네.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아하. 답을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네. 이제 굉장히 많이 여러 번 강조하신 것 중에 지금 이제 그 불평등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 일자리와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정부의 방안이나 이런 게 제시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쉽긴 하더라고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네. 그 거취 문제 이게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인사청문회 문재인 대통령이 길게 결과를 좀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저희 열린민주당은 어제 네. 당 이름으로 이제 논평을 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라고 하는 게 좀 검증을 잘 해보고 능력 있는 사람이 그 공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제 도입이 됐는데 이게 거의 그 정쟁의 수단처럼 굉장히 많이 오염이 돼 왔던 것 같고,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예를 들면은 정책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잘 골라서 그 자리에 앉히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네. 그 사람의 막 20년 전 뭐까지 다 털어 신상 털기를 하고 그다음에 무슨 제가 볼 때는 뭐 연좌제가 사라진 지가 언젠데 그 연좌제식으로 가족까지 막 이렇게 범위를 넓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인사청문회가 운영되는 게 맞는지 네. 이런 거를 좀 진지하게 되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뭐 어제 대통령님도 그런 청문회 제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 또 얘기하시고 공감되는 부분이 좀 많았죠. 네,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은 다음 정부, 차기 정부를 생각해봤을 때 이대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두면은 정말 인재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권에 대한 이제 국민의 어떤 피로도나 이런 걸 너무 높이고 정말 생산적인 어떤 그런 청문회가 되지 않는 되게 굉장히 소모적인 게 너무 오래 이제 반복되어 온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도덕성이 아주 높으면서도 정책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최고로 좋지만 이 정책 능력 부분은 거의 다 빼놓고 막 나머지 이런 걸 가지고 막 그 집요하게 물고 사소한 것까지 물고 늘어지고 그걸 기준으로 못하겠다 이렇게 뭐 부적격 판정하고 이러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저는 인사청문회를 하는 국회의원 물론 제도도 좀 개선해야 되지만 국회의원의 수준과 어떤 방식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똑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제가 집에서 엄마 역할을 할 때와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 역할을 할 때 같은 그렇죠. 사람이라도 나의 역할에 맞는 그런
자기 소임이 다 다른데 어떻게 저는 인사청문회를 할 때는 진짜 여기에 청문회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네. 이 자리에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인사청문회를 너무 오래 국민들이 허용해 준 게 아닌가. 네. 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질타가 있고 국민의 요구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본래 취지 그렇죠. 그걸 좀 잘 살려야 살려야죠.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 부분은 여야가 국회에서 제도 개선 문제는 좀 논의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뭐 현안 얘기를 조금 해봤고 교육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지난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또 공청회 하나 있었는데 이게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공청회더라고요. 네, 지난 6일날 우리가 공청회를 지난 했어요. 6일에. 그리고 오늘도 오전에 아침에 지금 그 관련된 또 뭐 논의를 좀 하다가 네. 왔는데 지금 이제 사실 올해 예. 대학교 정원 미달이 너무 심각했잖아요. 맞아요. 특히 지방대학 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국립대조차도 이 정원을 못 채워서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전체 아마 정원 미달 수가 4만 명 가까이 됐고 이게 지금 추세로 가면은 2년 후에는 12만 명이 되고 네. 그 올해 지금 애들이 출산 나가 27만이거든요. 30만이 안 되는 27만이잖아요. 그럼 지금 49만 정원이 지금 49 대학 정원이 49만인데 네.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대학교 갈 때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지방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대체 대학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네. 구조를 저는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데 지금 어쨌든 당장 지방 대학 같은 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네. 학생 수가 줄면 그게 곧 재정이 주는 걸로 되고 이게 그렇죠. 이제 뭐 특히 이거 보면은 코로나19 전에는 해외 유학생들이 또 많이 와가지고 정원 외에 유학생들이니까 거기서 재정도 좀 확보하면서 버텨갔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것도 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어려워진 상황이죠. 네. 그런데 뭐 그거는 제가 볼 때 약간 보완적인 성격이었고 근본적으로 보완적인. 지금 우리나라의 이 출생률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계속 지금과 같은 대학 정책을 그대로 하는 게 맞는지를 저는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청회가 이제 열린 거죠. 예, 근데 이게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공청회란 말이죠. 네. 재정 확보는 어쨌든 힘든 대학 고등교육 기관에 재정을 투여해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이 재정을 투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면에서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솔직히 우리나라 대학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 70%가 대학 진학을 하거든요. 네. 진학률이 거의 10명 중에 7명은 대학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고 우리 자녀들도 또 대학을 다 보내고 뭐 이러는데 그런 경험으로 비춰보면 저런 대학이 그냥 있어도 돼? 뭐 대학 너무 많지 않아? 그리고 또 뭐 그 비리 대학 사학 같은 경우에 비리 사학에 관련된 뉴스도 너무나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기회에 위기라고 느꼈을 때 과연 우리나라 현재 대학 이대로 그냥 둬도 되는가 이런 걸 좀 근본적으로 좀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학은 제가 볼 때 연구도 제대로 안 하고 교육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다고 직업의 보장을 제대로 해주냐? 애들 학교 강의는 강의고 그다음에 자기가 학원 다니면서 영어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이게 그래서 대학은 졸업장만 받는 곳 뭐 이런 식으로 학점 관리만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대학을 그대로 온전한 채로 돈만 지금 우리가 퍼주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려면 현재 대학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대학을 구조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연구를 할 대학은 어떻고 그다음에 교육에 집중해야 될 건 어떻고 그다음에 직업을 정말 여기만 나오면 직업 교육이 제대로 된 정말 질 높은 그런
이런 것들을 좀 재구조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리 사학은 과감하게 그냥 네. 정리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선택과 식 집중. 네, 그래서 대학 혁신에 오히려 계기로 삼고 그렇게 한 조건 위에서 네. 그 조건 위에서 대학 조건 교육 위에서. 재정을 우리가 좀 확충하고 음. 늘리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OECD 물론 이제 이 외국의 기준이라고 하는 걸 늘 기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OECD 평균 고등교육 재정이요. 보통 네. 보면 GDP의 1.1% 정도 돼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그 한 0.6%예요. 사실은 절반 굉장히 수준이네요. 절반 조금 조금 넘는 수준. 수준이기 때문에 대학이 이제 재정적으로 충분한 어떤 재정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요. 맞고 특히 이제 그 등록금 동결을 한 13년 동안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네. 국가 장학금이나 뭐 다른 식으로 그 정부가 일정하게 보전을 해주긴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좀 재정이 부족한 건 맞는데 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대학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혁신하면서 재정 확충하자. 이게 안 되면 저는 사실 어느 국민이 세금인데 그렇죠. 그게 다 예. 내가 낸 혈세인데 이거를 네. 내가 뻔히 아는 그런 문제적인 대학에 그대로 지금 학생 수 저거 줄어들었다고 돈으로 떼어주자 이렇게 네. 하는 거에 어떤 국민도 전 동의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대학을 제자리 잡게 하는 혁신 방안들을 만들고 특히 네. 이제 공공성 아하.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이 88.4%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립대학이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립대학의 공공성 문제는 전체 대학의 공공성 문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달아야 된다. 네. 그리고 그런 어떤 조건이 충족된다는 어떤 국민의 어떤 신뢰, 믿음 네.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네. 부족한 부분은 아. 정원도 감축하지만 질을 높이는 질을 높이는 꼭 거기 왜냐하면 가고 싶어 하는 가고 그렇죠. 싶게 되는 저 정도라면 우리가 세금을 줘도 되겠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좀 신뢰할 수 있는 네. 그런 방향으로 좀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 그래서 국회 안에서도 교육위에서 좀 여러 가지 토론을 좀 하기로 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출생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같은 제도 시스템 대학 시스템 하에서는 다 뭐 이른바 다 같이 망하자는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선택과 집중 또 개혁할 부분 개혁하면서 또 지원할 부분 지원하면서 가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개혁이 네. 없는 지원은 저는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뭐 이른바 경제계에서 보면 부실 기업 계속 살려주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기업은 망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네. 대학은 망하면 교육의 수준을 막 낮추고 교수 줄이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어쨌든 문을 안 닫고 맞아요. 버티고 이게 이제 교육기관의 이제 이게 영리를 하는 기업하고 다르게 특수한 어떤 조건에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 그냥 지금 그리고 저출생 문제가 뭐 1, 2년 문제도 아니고 계속 이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이 뻔한데 지금 이렇게 이제 학생 수 줄었다고 돈을 퍼주는 방식으로 가는 거는 옳지 않다. 필요하지만 원칙을 명확하게 세워서 재정 지원해 주는 게 맞다. 공청회 과정에서는 좀 어느 쪽으로 의견이 좀 모아지는 분위기예요? 아니 공청회 과정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특히 지금 수도권 집중이 심하니까 지방 대학의 어려움이 되게 많이 얘기가 됐고 수도권 정원을 감축해야 된다는 얘기라든가 뭐 다양한 얘기가 나왔죠. 그다음에 등록금이 13년 동안 동결돼서 주로 대학 주체들이 나와서 총장님들 대표님들 나와서 얘기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고 오히려 이제 교육위원들이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이런 이야기들을 대학도 자기 혁신하고 그다음에 정부도 대학 혁신의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이제 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정말 이 미래를 위한 비전을 세우는 그런 식으로 공청회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법안으로까지 연결돼서. 그렇죠. 그 대학은 사실 한 사회를 보면 사실 뇌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의 대학이 과연 그런 역할을 우리 사회에서 하고 있나? 그런 걸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된다.
냉정하게 대표님이 좀 따져주시고요. 네. 하나씩 하나씩 교육위에서 활동도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를 하려다가 얘기를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나경원 전 의원 네. 딸 대학교 성적표 관련 성적 관련 내용인데 이게 그 전에 한번 나왔던 내용이죠. 그렇죠. 딸의 성적이 정정이 됐는데 그게 강사의 재량이다라고 해서 검찰이 무혐의 무혐의 해버렸죠. 그냥 네.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말에 이제 네. 국회 교육부 질의 때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요청했죠. 그랬더니 아, 거의 5달 만에 5달 만에 네.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성신여대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감사를 한 자료가 있거든요. 네. 자기네들이 한 자료고 가지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게 저한테 오는데 5달 걸렸는데 네. 그걸 보니까 저는 사실 장애 학생은 일반 학생하고 다르기 때문에 장애 학생을 위한 어떤 전형이나 성적 관리 지침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이제 나경원 의원 딸의 학교를 다닐 때 네. 나경원 의원 딸만 장애 학생이 아니었어요. 4명의 장애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네. 나머지 이 3명의 학생도 동일하게 그런 성적 관리 지침에 의해서 네. 이게 관리됐다면 문제 없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건 사실 장애 학생 안에서도 또 하나의 차별이 그것도 부모가 누구냐는 단지 그 이유로 차별이 일어난다면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성적 그 정정을 했던 자료를 다 제가 내놔라 해서 다 받았어요. 5달 만에. 네, 다 받았더니 네. 그거 지금 제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저희 자료를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영상에. 자료 좀 띄워주세요. 네, 지금 그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네. 나경원 전 의원의 딸의 성적은 네. 거의 10단계까지 D0에서 A+까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다리를 타도 몇 계단을 한 10계단을 10계단을 올라가는 진짜 상승했네요. 아주 과감하게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학생들은 네. 성적 정정이 되긴 됐는데 아. 2계단에서 3계단 정도 뭐 예를 들어서 B 풀이다 그럼 아니 뭐 C B 뿌리면은 C 뿌리면 뭐 빗불. B뿔 정도 아니 B0 정도 이렇게 네. 이제 너무나 또 현격한 성적 정정의 내용 자체에서 차이가 났고 아하. 그다음에 이것도 그 자료를 보니까 나머지 학생들은 정말 막 이 그 교수님 강사님 이게 다 성적을 처리하는 담당을 맡았던 교수님 강사님들 정말 구구절절 왜 얘가 수업 시간에 어떤 태도를 보였고 왜 얘가 성적이 정정돼야 되는지에 네. 대해서 너무 구구절절 막 그 이 요청서를 성적 정정 요청서를 쓰신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경원 의원 딸내미의 성적 정정은 학과가 한 거예요. 학과가요? 네, 과 무슨 과의 명의로 네. 성적 정정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적 강사가 정정 아니고? 정정 요청 주체가 또 달라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이거는 명백하게 사실은 네. 문제적인 상황이고 차별이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는 게 확인될 수 있어요. 조금만 이 자료만 들여다봤으면 알 수 있는데 저는 검찰이 진짜 이런 것도 안 들여다보고 네. 자기네들이 뭐 기소권 수사권 다 독점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는 게 감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 아니 이런 그 의원님 이제 확보하신 자료를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검찰이 왜 이걸 그냥 넘어갔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게 더 공수처에서 파헤치고 더 열심히 수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죠. 공정의 문제고 또 우리 또 2030 세대 특히 시청자분들 많이 분노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묻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 사실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지금 혐의가 이거 하나가 아니고 13개 정도 있었. 근데 간이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다 무혐의 처리했죠. 네. 그리고 진짜 뭐 이 막 그 압수수색 뭐 이런 거 전혀 없었고 거의 없었죠. 예. 이런
거 지금 이제 성적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 성신여대 내부 감사 자료를 받은 건데 아하. 진짜 제가 가서 막 뭘 꺼내서 자료를 다른 거 다 챙겨가지고 이걸 분석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에요. 그냥 그 대학에 있던 자료. 대학에 있던 자료 이것만 들여다봤어도 네. 이 문제의 성격이 뭐다 이런 아하. 걸 금방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네. 다 눈 감고 다 무혐의 처리해 준 거죠. 아, 이게 지금 이 안진걸 소장이 항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쉽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이게 이런 부분들 명확히 자료로서 드러나는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도 이게 정의 구현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좀 답답하다, 정말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고 재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댓글도 달고 계십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이번에 국민의힘 안 그래도 저는 그 기사를 기사를 될 수도 보고 있어요. 지지율이 참. 높아요. 지금 여론조사 해봤더니. 진짜 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역시 도돌이표. 참 이 시대의 짐을 돌려치기가 어렵구나. 네.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경선에서 어쨌든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함께 양강으로 좀 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과거로 좀 회귀한 느낌도 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은 뭐 지금 뭐 아들도 그렇고 여기 네. 딸도 그렇고 그거 외에도 막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딱 나경원 의원 그럼 빠로 이게 딱 생각나는 그렇잖아요. 빠로. 네. 예, 그 빠로 대표의 이미지가 너무 강경, 예. 강성. 예. 강성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건 네. 폭력이죠. 폭력이지. 그렇게 아름답게 불러주시면 안 되죠. 예. 죄송합니다. 어떻게 국회 안에서 그 빠루를 들고 아하. 찍힌 사진을 저는 진짜 지울 수 없다. 근데 네. 그런 이미지를 또 음. 대표님으로 모시고 싶어 하시니 이게 잘 해보시면 좋겠다. 당 대표 선거이기 때문에 당의 당심이 또 중요하니까 국민의힘은 또 당원들이 또 선택을 어떻게 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적인 이미지가 남아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가 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모르겠고 어쨌든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나 진보 개혁 세력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오히려 그렇게 대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경원 전 의원의 경선 소식 저희가 한번 대표님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면서 평가도 좀 논평도 좀 해가면서 보도록 하고요. 나경원 전 의원의 딸의 문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학생들 또 어땠는지 전체적으로 봐야겠지만은 조사돼 있는 거는 분명히 자료가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팩트를 확인해서 의원님이 제기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따라다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 교육부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 감사를 이게 해야 된다. 지금은 학교 내부의 자체 감사만 한 자체 거거든요. 감사죠. 내부 네. 감사를. 교육부 감사가 없었나요? 그렇죠. 명확히 없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 차원이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도 감사를 통해서 어떤 게 정말 잘못된 건지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게 검찰에서는 우리는 이거는 강사 재량이야 이렇게 넘어가 버렸지만은 이거는 교육부를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내야 된다 이런 말씀. 이건 뭐 질의하면 하셔야겠네요. 또 교육부 회의 때. 그렇죠. 4월달에 했어요. 4월달에 하셨고 자료 교육부 받고 장관한테 하신다고 했죠. 네, 그때 그래서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 다시 학교 내부를 들여다보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5월달에 지금 또 이것도 5개월 걸리는 거 아닙니까? 5개월 1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다음 회의 때 다시 한 번 더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자, 오늘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대학 개혁 문제,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화요일마다 우리 강민정 열린민주당 대표님 만나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요. 이 강민정 원내대표님 보시고 싶으신 분들 또 교육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요일 오전 10시마다 저희 오마이TV 박종의 핫스팟 채널 고정해 주시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화요일에
휴가를 안 내겠습니다. 대표님을 만나기 위해서 휴가를 안 내고 항상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